자, 이번 시간에는 사장, 대칭 및 구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을 이게 모델링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구분을 했어요. 영역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한 방에 모델링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위별로 나눠서 그 부위의 순서를 정해서 모델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일명 3D 파라메트릭 CAD에서 각본 짠다, 히스토리 짠다. 기승전결을 잘 짜면 히스토리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그 히스토리를 먼저 구성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안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은. 그래서 3D는 이런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좋은 표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좋은 간결한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 좋은 스케치 기법과 피처 기법 쓴 거를 보고 많이 따라하면 좋죠. 그래서 나중에 정답지를 제가 하는 거랑 정답지에 또 나와 있는 히스토리랑 또 좀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도 좀 하는데, 왜? 저랑 하는 것도 해보고 정답지에 나온 대로 히스토리를 또 파악해보면서 그거대로도 하고, 그럼 경험치가 더 늘어나니까. 이 히스토리를 짜는 거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마우스로 지금 캐드로 먹고 산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가끔 굉장히 어려운 기어류나 뭐 프로펠러류, 뭐 날개 이런 거, 섹션도가 겁나 많은 거, 이런 거 도면 들어오면 한 번에 손 못 대요. 얼마 전에 자동차 아니다, 배에 들어가는 기어, 그 실린더 기관들 부품은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와, 섹션도가 장난 아니야. 그 투상하려면 아마 진짜 머리 빠개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럼 투상을 했다 쳤는데 그만한 도면이 뒤집어 애기해서 히스토리 구성을 잘못 짜면 엄청난 노가다나 혹은 모델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또 비슷한 모양들을 잘 나와 있는 히스토리를 보고 많이 연습하면 늘어요. 자, 또 잔소리 겁나 하죠.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새 파일을 이제 하나 열고요. 얘는 처음부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던 템플릿 파일로 새로 여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얘는 바탕화면에 본인께서 그 폴더에 사장 레칫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RATCHET. 한글로 하셔도 돼요. 레칫. 중간에 저장하는 것들은 본인만 나중에 알아보기만 하셔도 돼요. 굳이 영어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거나, 한글로 할까요? 그냥 레칫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확인 하면 저장이 되고, 다음에 윗면에다가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아 주십시오. 다음에 선 밑에 중심선, 이제 이거 쓸 때는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많이 써서 익숙해지셨죠. 원점을 중심으로 수직인, 적당히 길게 이렇게 수직인 선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상하게 나는 끈적이 없는데 가끔 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직은 기하 구속을 다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기하 구속 마크가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신 분은 요 눈 옆에, 이 눈은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눈 옆에 작은 화살표 열면 여기 중간쯤 보면은 스케치 구속 조건 보기, 구속 조건 보기, 요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게 빠져 있으면 아직 기하 구속 조건들을 다 외우거나 익숙하지 않은데 꺼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눌러져 있는 분들은 이거 푸시 버튼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기하 구속이 다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저희가 그 요소 대칭 복사라는 걸로 요거 한번 썼었죠. 저희가 그 드릴 홀 반대로 넘겼잖아요, 중심선으로. 근데 대칭 설계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나서 어쨌든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내가 한쪽을 그리면 나머지 네가 알아서 따라 그려주면 안 돼? 이런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자, 근데 웍스가 도구의 구성이 되게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숨겨진 도구, 자주 쓰는 도구가 원래 다 있는데 유저가 세팅해서 써라라고 굉장히 노멀한 도구들, 정말 잘 쓰는 도구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구를 많이 꺼내서 아이콘 하나 단축키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처음 배우죠. 자, 아이콘 장착을 어떻게 하냐면 요 옵션에 화살표 열면 사용자 정의가 있어요. 이게 여기도 있고 삽입에 아니다, 도구의 쫙 아래 여기도 있죠. 근데 요거 항상 열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쓰니까 요거 내리시면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면 여기서 이제 단축키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뭐 도구를 어디 장착하다든지 여기서 전부 다 해요. 그리고 가끔씩 아이콘 너무 작아서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요 3단계로 아이콘 크기가 나눠집니다. 가끔 이거 중간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고, 작업하시다 보면 모르고 여기를 마우스로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확 끌어갖고 이 툴바 자체가 팍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요. 물론 그때 더블 클릭하거나 나온 툴바 가지고 드래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창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아예 여기를 잠글려면 요것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커맨더 매니저를 도구 및 잠금하겠다 라고 하면 이게 안 빠져요. 아예. 요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근데 저는 요거를 풀어 놓을게요. 저희는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자, 다음에 명령 탭에 가시면 여기에 솔리드웍스 전 명령어가 전부 다 세분화 테마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제 많이 장착해서 아이콘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스케치 안에 들어와서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스케치에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 선택하면 이렇게 도구가 많아요, 원래. 자, 그럼 이 중에 가만 보니까 우리가 썼던 요소 대칭 복사 옆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란색 번개처럼 생긴 게 있죠. 앞으로 어떤 도구 쓰는데 아이콘 모양은 똑같은데 번개 표시 달렸어. 그럼 뭐냐면 조금 더 겁나 빨리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번개처럼 빠르게, 뭐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런 데도 번개 표시가 있죠. 이런 거 잘 쓰면 작업 속도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근데 이건 워낙 많이 쓰니까 탑재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아이콘, 우리 그 스킬 탑재하듯이 게임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창에다가 던져요. 그럼 탑재되죠. 근데 모르고 두 개가 장착될 수도 있어요. 얘가 체크 안 해줘요. 이미 있는데 도구 왜 넣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반대로 내가 빼고 싶을 때 얘를 잡아서 비나면에다가 던지면 돼요. X 창 표시가 뜰 때. 쉽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빠져나와져요. 이 상태에서 도구를 못 빼요. 반드시 사용자 정의 상태에서만 탑재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던지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쓰냐? 그러면 동적 대칭 복사를 선택을 하고 여기 봤더니 대칭 기준선을 잡아달래요. 그럼 내가 반대로 그려줄게. 기준선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선 선택을 하면 수학적 입구 표시가 위쪽과 아래쪽에 떠요. 내가 이제 똑같게 그려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ESC 눌러보세요. 그러면 해제가 안 되죠. 이건 푸시 버튼 타입이에요. 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한 번 더 클릭해서 빼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디귿자 형태로 끝점 찍고 수평, 수직 요 가운데
선과 일치하게. 그리고 ESC 누르고 동적 대칭 복사를 다시 한번 눌러서 끄면 어떻게 돼요? 따라 그려주죠. 그리고 설명을 중간중간에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정육면체를 우리가 돌출을 하는데 굳이 모서리 두 개로 여기에 면을 두 개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럼 되게 불필요하죠. 그래서 반만 그렸지만 마우스에 갖다 대시면 얘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만 그리면 점도 합쳐주고. 요거는 저희가 한번 봤죠? 대칭기하고서. 자, 이렇게 작업하면 좀 편해요. 근데 물론 저도 원래 대칭 작업인데 이게 하도 빨리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써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무조건 대칭이다 그러면 동적 대칭 복사를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넣고 지능형 치수로 여기에 사이즈는 220, 요선은 쭉 빼서 100, 요 위에 선은 빼서 20으로 합니다.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죠.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세요. 그럼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블라인드랑 관통 이것만 썼는데, 자, 이제 여기 열면 중간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중간 평면이라고 하고, 여기에 치수를 15로 놉니다. 자, 중간 평면 쓸 때 주의할 거, 이 15가 15mm, 15mm가 아니에요. 7.5mm, 7.5mm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총 높이가 15mm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돌출은 수직으로만 올라가죠. 근데 우리 이제 공구들 같은 데 보면 손으로 잡기 편하라고 이렇게 면이 누워져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캐드에서 굽해져 있다, 드래프팅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어요. 첫 도출 때 구배면이 필요하면 옵션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개고생한다. 히스토리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 구배가 있는 면을 다 컷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구배를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구배 아이콘이 있죠. 얘를 누르면 여기 창이 살아나요. 그래서 직접 넣고 싶은 구배 각도 90도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희는 8도를 넣어봅니다. 넣고 휠을 돌려서 쫙 당겨서 보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각도가 이게 8도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선 안 쓰지만 반대로 각도를 이렇게 커지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구배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해 보세요. 호퍼나 환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선택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8도가 커진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안쪽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향을 앞뒤로 바꾸는 화살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로 음수와 양수를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모든 면이 안쪽으로 8도가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확인.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첫 돌출 때 이걸 안 줬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여기에다가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를 다 까내. 아니면 구배를 별도로 주는 구배 주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걸 다 구배를 줘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옵션은 되게 잘 써야 됩니다. 또 잔소리 하네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꼭 솔리드웍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3D CAD 파라미터 쓰실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AD 공부할 때 옵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니 어디를 뒤진다기보단 여기 자체에 좀 친절한 도움말이 없나? 요거를 잘 쓰셔야 되는데, 자, 도움말 쓰는 법. 위쪽에 가시면 이제 도움말이 있어요. 솔리드웍스 전문 엔지니어들도 제일 좋은 책은 알고 보면 도움말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말을 선택을 하시면 하이퍼링크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돼 있는
이런 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검색해 볼까요? 검색에다가 돌출해 보시죠. 검색 때리면 왜 안 나와? 시간이 좀 걸리네. 겁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돌출로 들어간 거는 다 찾아줘.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움말은 처음에 배울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기능을 익혔는데 옵션이 이게 뭐지? 이거 쓰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이제 되게 유용해져요. 그리고 참 저는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뭐 특정 프로그램을 제가 까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도움말이 양도 많고 한글화를 정말 시켜놓은 3D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용도 많고 교재뿐만 한글화를 신경 쓴 게 아니라 이게 참 착하지 않습니까? 실제 엔지니어 분들 기술 지원 들어오잖아요. 엔지니어들만 검색할 수 있는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 도움말도 은근히 많이 찾아봐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해보십시오. 다음에 이 버전에 나온 신기능만 나는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도움말에 가시면 여기에 새 기능 설명서가 있죠. 요거는 PDF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또 PDF 선택을 하면 이것도 전부 다 한글화 해놨어요. 참 착하죠. 자, 신기능 공부하는 거. 솔직히 신기능 나온 거 다 안 쓰잖아요. 이걸 뭐 다 쓰겠어? 그래서 주요 쓰이는 예를 들어 CAD 쪽이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나 기초 이런 거 쭉 보다가 저거 내가 쓰는 도구인데 눈에 들어오면 그것만 스킵해 갖고 보시면 편해요. 그리고 신기능들은 뭐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기능에 옵션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유저들이 바랬던 기능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프로그램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도 신기능 영상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뭐 2019 신기능, 2020 신기능 이렇게 검색해 치시면 그 각 엔지니어 분들이 이건 정말 쓰겠다라고 연구를 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그 알차게 올려놓은 무료 영상들이 많습니다. 정 바쁘시면 최소한 그거라도 스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도움말 활용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보스 돌출이 선택을 하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세요. 옵션 이거 여기 있는 거를 공부를 우리가 다 할 건데 돌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각 도구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있으면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든가 그래서 누르면 바로 열려요. 어떻게? 지금 쓰는 도구에 관련된 이걸로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검색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좋아졌네. 버전별로도 검색할 수 있네요. 이게 왜? 업데이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만든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모양 보면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목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먼저 했죠. 그리고 이상하게 스케치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돼. 뭐냐면 저만 살짝 들어갔다 올게요. 편집 모드 들어가면 아니 분명히 원점에서부터 그리라 그랬는데 이게 원점에서부터 그리면 이 220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중심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해서 첫 돌출했냐? 이게 이제 이유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목 부분을 할 건데 손잡이 부분에 구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쪽 편면을 잡고 돌출을 하면 돌출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얘도 이리로 돌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돌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가적인 평면을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평면을 활용하면서 하려고 이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는 자,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플런트 선택해서 스케치 잡으세요. 여기서 잡아서 저 덩어리랑 합치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사이즈를 원 선택하고 원점과 일치하면서 12 파이로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하세요. 그럼 등각 보기로 샥 바뀌고 요놈 만나러 가야 되죠. 그 도출 방향이 반대가 돼야지. 그래서 요걸로 합니다. 화살표 방향 잘 확인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겁나 많이 쓰는 다음까지 해보세요. 만나는 다음까지의 면이 내가 그린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정확히 1대1로 받아줄 수 있는 막힌 면이 있거나 그거보다 넓은 면이 있으면 그 바디랑 합쳐줘요. 그리고 여기가 평면이 아니어도 돼. 이게 곡면이어도 상관없어요. 막혀만 있으면.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려서 이쪽에서 바디를 합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홀이 이렇게 관통돼 있으면 이게 될까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많이 안 되죠. 다음까지를 뭐 무한으로 만들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닫혀 있고 받아줄 만한 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걸 쓸 건데 이거랑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다음까지 말고 거기 밑에 있는 곡면까지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 곡면까지라는 말이 있으면 곡면을 지정해 달라는 이런 탭이 나올 거야. 항상 활성화돼요. 바로. 그러면 지금 여기 면이 두 개죠. 위에 있는 면 선택해 보세요. 아실 거야. 면이 여기밖에 없지만 여기를 연장해서 이 면의 경사까지만 그 바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스릴이 은근히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거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걸로 안 하고 곡면까지 말고 다음까지로 바꾸십시오. 근데 아까 전에 곡면까지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확인해주면 계속 바디 합치기는 다 체크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바디랑 합쳐주죠. 이걸 왜 쓸까요? 손잡이 사이즈가 느리거나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럼 말 그대로 치수도 만약에 여기를 길이로 적당하게 들어갈 만큼 10mm만 더 안으로 넣었어. 그럼 손잡이가 줄어들면 다시 넣어야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가서 바디 합치기를 무조건 해주니까 옵션에 설계 의도를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제가 바꿔버렸네요. 얘를 다시 100으로 하고 100 사이즈였죠? 220에 100.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하고 이번엔 탑입니다. 이제 평면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탑에다가 스케치 선택을 하고 선 밑에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하고 일치하면서 수직인 선을 그려줍니다. 적당히. 자, 선 그리다 호 그리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선 선택하고 대각선 선을 먼저 하나 그리고 살짝 뺐다가 터치하면 이때부터 호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호로 그리도 손으로 싹 돌리면 호가 그려지고 클릭한 다음에 다시 사선 방향으로 쭉 내리면 이전에 그린 선과 접할 수 있는 이 접선, 직선을 그릴 수 있죠. 클릭하고 뗐다가 다시 호를 그려야 돼요. 터치해서 아래 크게 그려주세요. 바로 밑으로 확 빼지 말고 넉넉하게 오른쪽 아래를 크게 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찍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에 탄젠트가 4개, 선, 호, 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릴 때 모르고 이제 잘못 찍어가지고 가끔 기하고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꼭지점만 선택해서 탄젠트를 바로 주시면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중복 선택 안 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지금 왜 그렸냐? 자, 원래는 지금 이게 육안으로는 수직처럼 보이지만 수직이 아니죠. 이게 수직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있지. 자, 이런데 어떤 홀이나 어떤
원을 중심을 수직이나 수평 정렬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인트 대 포인트를 수직 정렬하는 거 저희가 배웠죠. 저만 할게요. 컨트롤로 얘랑 얘랑 선택한 다음에 수직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그림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하면 얘랑 얘랑 수직 관계인지가 한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언더를 전 다시 하고, 이럴 때 보조선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얘를 여기다 일치시키고 얘를 여기다 일치시키면 치수도 제어할 수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홀구멍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보조선을 많이 씁니다. 컨트롤로 자 여기에 있는 점이랑 이 선의 끝점이랑 중복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띄고 점 병합 그러면 당연히 가서 붙겠죠. 그리고 가끔 호나 원의 중심 포인트가 기존에 그려진 바디나 이런 지오메트리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잘 그럴 때는 자꾸 쭉 빼십시오. 그럼 이제 하얀 화면에서 보기가 좀 편하죠. 그럼 얘랑 얘랑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로 얘랑 이 원점이랑 중복 선택한 다음에 띄어서 점 병합 하면 이렇게 일치가 되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 다음에 치수를 넣을 건데, 자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요 사이즈는 선택해서 13, 아래쪽 코는 선택해서 16R,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중심선은 선택해서 18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합니다. 자 이거를 아까 중간 평면을 써서 이렇게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형태의 중간 평면을 하고, 얘는 총 높이는 20mm, 10mm, 10mm 위아래 하고 얘도 9배를 줍니다. 이전에 썼던 치수를 기억을 하죠. 그래서 똑같을 경우엔 그냥 확인하시면 치수가 바로 먹어요. 자, 이런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표시 형태를 알아볼 건데, 표시 형태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열면 현재 모서리까지 다 보이는 모서리 표시명이고, 요거를 밑에 음영 처리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서리가 안 보이죠? 자, 근데 요게 일반적인 웍스에서만 이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하게 3-4가지의 표시 형태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좀 투박해 보이긴 해요. 근데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게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잡히죠. 선택도 되고 꼭지점도 잡히고. 그럼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게 화면 부하율이 거의 가장 적어요. 실질적으로 솔리드웍스에 열 때 외부 파일을 스텝이나 파라솔리드 앞에서 설명한 그걸 열 때 이상하게 열면 이 표시 상태로 열려요. 이걸로 안 열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나 뭐 파트에서도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려한 것들이 데이터가 무거울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셈블리도 부품이 굉장히 너무 많은데 이 모서리 표시를 닿으면 당연히 무겁겠죠. PC 사양이 어느 정도 있는 저도 아주 가끔 부품수 너무 많은 거 탑다운 컨트롤 할 때는 요거 이렇게 바꿔놓고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놓진 않죠. 그래도 옵션에서 좀 이런 그래픽적인 거를 약간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라이트하게. 근데 그래도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지금 살짝 좀 무거운데 이렇게 바꿔놓고 쓰시면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은선 제거, 이건 많이 안 써요. 현재 내 육안에 보이는 것만 시선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선은 그냥 숨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려보시면 은선 표시, 이거 꼭 3D 도면 같죠? 뒤에 보시면 현재 보이는 선은 시선, 안 보이는 선은 은선, 3차원 도면 같죠?
그 다음으로 요걸 좀 잘 써야 되는데, 자, 실선 표시.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고 음영으로 보이는 게 컬러풀하고 좋긴 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안쪽에 어떤 구멍이 뚫어 있는 이런 관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단면도라는 기능을 써서 작업을 좀 할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돌려보거나 특히 뒤에 어떤 형상까지 투상을 해야 될 때는 돌려야 되죠. 내부 형상을 보려면 단면도로 잘라봐야 되고, 근데 실선 표시로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까지 투상이 다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그 매지가이라 그러죠. 요새 분들 아나? 뒤에 선이 앞으로 오고 앞에 선이 뒤로 가 보여. 굉장히 처음엔 좀 그래요. 근데 이런 와이어 프레임 방식 외곽에 있는 모서리만 화면에 표시돼서 안쪽과 바깥쪽을 투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 세팅 값으로 다 바꾸긴 했는데, 이거를 단축키로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러면 모델링이 내가 현재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잘못 모델링한 게 없는지, 모델링의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하나는 저 어디 안쪽에 구석에 구멍 뚫린 거에 바닥에 내가 필렛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돌려갖고 자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면 뒤에 보면 이 선들이 있죠. 있어도 선을 선택할 수가 없죠. 무조건 음영 처리는 선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실선 표시를 바꾸면, 자, 어떻게 돼요? 현재 이 마우스에 원래 그 앞에 면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선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내부에 어디 깊은 그 코너에 있는 이런 지오메트리의 어떤 피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바꿔 쓰셔라.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지금 육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내가 치우면서 그 안쪽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요거 있습니다. 다른 요소 선택하기. 사각형 3개 있는 거. 이거 누르면, 눌렀더니 그 마우스 포인터 옆에 마우스 모양이 뜨고 오른쪽 마우스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솔리드웍스의 눈 모양이 나오는 거는 뭔가를 숨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요면과 요면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운 게 아니라 숨긴 거야. 왜? 뒤에 있는 모서리나 면을 내가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왼쪽 마우스로 선택하는 순간 지오메트리는 선택이 되고 일시적으로 숨겨졌던 것들은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요것도 요긴하게 쓰면 작업 속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캐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배우러 가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스터마이즈 중에 하나, 단축키 세팅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2D를 쓰시던 분들은 아이콘을 누르기보다는 단축키 시스템에 익숙하시죠. 근데 3D를 같이 이제 써서 넘어오면 자주 쓰는 건데 단축키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을 많이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들어가서 저희 한번 사용자 정에 가봤죠. 아이콘을 끌어다가 탑재하는,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에 들어가면 저희가 썼던 요 명령 말고 요 옆에 보시면 키보드 있어요. 키보드 선택을 하면 지금 아마 기존의 단축키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가 들어있는 것들을 리스트별로 이렇게 쫙 보고 싶으면 바로 가기를 연속 2번을 딱딱 누르면 단일 키와 조합 키로 이렇게 단축키 세팅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쭉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원래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려나? 저도 뭐 다 안 쓰는데 단축키를 풀로 세팅해서 써요. 그걸로 트레이닝해서 쓰고. 자, 이건 쓰는 법은 다시 한번 누르면 기본 상태로 돌아오고, 예를 들어 도면 열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Q 누르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지금 기존의 최근 문서 찾아보기의 단축키가
R로 돼 있죠. 그럼 단축키가 겹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R을 클릭하는 순간 얘가 기존에 다른 단축키에 있는데 덮어 쓸 거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단축키를 세팅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단축키들 있죠. 컨트롤 N, 컨트롤 O, 뭐 S, 출력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원래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좀 심하게 하다가 원래 좀 기본 값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옵션이나 정의에 가보시면 요런 그 탭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용자 정의들을 다 초기 값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단축키만 다시 원래 기본 값으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면 얘로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맨 처음에 설치한 값으로 돌아가진다는 거.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초반에 6개 제품 있죠. 가티아나 뭐 NX나 그런 것들 대부분 중복키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복키는 뭐냐면 캐드 같은 경우는 AGP 파일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뭐 ABC, 뭐 BB 하고 엔터를 누르면 명령이 입는 방식인데 이 3D들은 키를 입력하는 것과 동시에 명령이 같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키를 못 써요. 그래서 단일키하고 조합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3D 쓸 때 제가 만든 건데 팁을 좀 알려드리면 단일 키에는 가장 많이 쓰는 키들을 넣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러실 때 단축키를 요 라인에 모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돌출하고 오른쪽 마우스 옵션 눌러갖고 G, F 이런 것들도 단축키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이게 손을 안 움직이고 제일 많이 쓰는 키를 일부러 여기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본인이 세팅할 때도 기본 키들을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여기다 몰아놓고 잘 안 쓰는 것들을 이쪽에다 놓으면 좋겠죠.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실 때 테마별로 좀 하시는 게 좋아. 얘는 단일 키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눌러요. 이런 건 이미 쓰고 있죠. 컨트롤 O, 컨트롤 P 이런 거, 컨트롤 A 이런 게 말 그대로 조합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조합은 피처 기능, 시프트 기능은 도면 기능, 컨트롤 N 이런 거는 화면을 빠르게 뭐 전환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 뭐 서페이스 기능을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Alt 키를 하나도 안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Alt 키 좀 잘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여기 나오지 마시고 이건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지금 요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런 그 구속 조건 부가에 있는 거랑 보조선 시선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죠. 이게 웍스뿐만이 아니라 그 윈도우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명령어 옆에 이니셜이 있어요. F2 이런 게. 이게 뭐랑 조합이 되냐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키를 누르면 이게 드랍다운 메뉴로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중심선 제가 선택을 해서 단축키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조선 옆에 C라고 돼 있죠. 전부 이런 것들이 Alt 키 조합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Alt C 누르면 이게 실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평, 수직, 고정, 일치, 뭐 동심 이런 것들을 원래 되게 많이 쓰겠죠. 기하 구속은 수정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럴 때 Alt랑 조합해서 쓰시면 조금 빠르실 거예요. 원래는 이 마우스에 보조키를 세팅하는 그런 거 방법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써야 좀 효율이 높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여기에다가 영상을 담기는 좀 그렇고 따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 세팅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장점은 이 웍스를 만든 이 양반이 설계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를 눌렀을 때 그 기능만 되게, 웍스가 되게 직관적이다 이런 말을 제품 소개할 때 많이 해요. 한 예로 다른 도구에서는 돌출에 들어가서 컷과 보스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탭에서 뭔가의 옵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고르거나. 그럼 이게 이제 스텝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그 기능 눌렀을 때는 그것만 돼. 이게 되게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파워풀하게 쓰려면 아이콘화를 굉장히 잘 시켜놓든지 아니면 단축키를 되게 그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효율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 위에 있는 이 남바링 있죠. 곱하기 이런 다 특수기호 포함해서 이거랑 숫자 패드에 있는 게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컨트롤 9가 있는데 컨트롤 넘버 9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자판에 있는 키고 이거는 그 키판 위에 이거 키패드에 있는 거고 이 9는 이건 자판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단축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마우스 세팅하는 거랑 키보드 세팅하는 거랑 하는데 제가 이런 키보드를 굳이 구해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는 혹시 주변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분리형이랑 이 결합형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기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노니까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쭉 짜시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만 조합을 하면 또 펑션 키랑도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 유저가 쓰는 도구가 100개가 넘지를 않아요. 크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정도 조합이면은 이 손 안에서 여기 정도 안에 다 놀면서 여기 키랑 세팅이 가능하실 겁니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되게 오래 걸렸죠. 하나하나 장착하고 손에 익혀야 되니까. 근데 이미 뭐 3D를 좀 쓰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에는 크게 안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3D 캐드들이 이런 식의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나씩 가끔 카페에 이 세팅 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 뭐 제 거 올려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본인이 세팅하지 않으면 손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업무 중에 하나하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써보십시오. 다음으로 웍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도구들은 제스처라는 기능을 많이 해요. 저희 그 핸드폰 보면 패턴 있죠. 그 패턴이 뭐예요? 그 형상으로 그리면 기능이 실행되는 거죠. 우리 열 때 그래서 캐드들도 그거를 도입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아이콘 누르기도 싫고 키 누르기도 싫고 그냥 마우스에서 컨트롤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웍스 유저들도 이걸 되게 많이 쓰는데 어디냐면 저희 지금 사용자 정에 다 계시죠. 키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세팅하고 마우스 제스처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걸 8개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버전 업이 많이 되면서 웍스 유저들은 이거 거의 다 써요. 단축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이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좀 늘려달라 라고 했더니 1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쓰실 때는 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잘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8개로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12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웍스에는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고 저만 잠깐 ESC 눌러서 나갔다 올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걸 빠져나가면 지금 스케치 상태에 들어와 있죠. 스케치 작업을 막 그리다가 스케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출하거나 컷하거나 뭐 조립을 한다거나 도면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공간에 있을 때는 대부분 스케치 기능만 써죠.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피처 기능을 주로 쓰죠. 저희가 지금 2개를 해봤어요. 이 파트에서 그 3차원 상태랑 방금 전에 스케치의 편집인 상태, 공간을 2개를 했는데 이렇게 그 공간에 있을 때는 그 도구만 쓰니까 그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정해놨어요. 총 4가지 상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원 상태가 파트 상태고, 그 다음에 스케치 편집모로 들어갔을 때 상태가 요 스케치 상태,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어셈블리 2개 이상의 부품을 할 수 있는 어셈블리 템플릿에서는 어셈블리 상태, 도면은 저희가 해봤죠. 도면 상태 총 4가지 상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은근히 웍스 쓰시는 분들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명령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자, 쓰는 거. 여기 제스처 뭐 가이드가 나오긴 했는데 굳이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일단은 등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닫기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랍하면 닫혀요.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하면 빠지고. 쉽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우리가 아이콘을 여기 위에다 장착하듯이. 그럼 대부분 이제 파트에는 이제 뭐 파트 명령을 많이 넣겠죠. 도출, 컴, 뭐 쉘, 저희가 나중에 배우는 것들, 뭐 로프트 이런 거 막 넣을 테고. 자, 이제는 그럼 그렇게 다 세팅을 했다 치고 어떻게 쓰냐면, 자, 빠져나와 보십시오. 요거만 8개 정도를 일단 먼저 하고 확인해서 나와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있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링바가 나와요. 이 상태는 아직 명령어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명령을 입력하고 싶은 곳으로 마우스를 밀어버리면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럼 이게 빨리 하면 어떻게 됐어? 지금 이렇게 먹는 거지. 더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명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닫기를 넣었더니 바로 닫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우스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러면 총 12개니까 48개, 각각 12개씩 가장 많이 쓰는 도구를 고민을 해서 저기다 넣고 나머지는 단축키로 세팅하거나 아이콘으로 세팅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우스 제스처는 알아봤고, 또 하나는 단축키가 성향상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단 외워서 손에 좀 붙여야 되는데 난 그게 좀 번거로워.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풀 단축키를 썼는데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까먹기도 하고 안 쓰는 거 그렇고 다시 손에 붙기가 좀 그래서 너무 자주 안 쓰는 거는 아이콘으로 하고 자주 쓰는 거는 단축키로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이브리드 세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옵션에 사용자 정의 가서 바로 가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요게 원래 여기도 보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 스케치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태는 아까 전에 설명한 거 여기랑 똑같은 거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자, 화면 상태에서 그냥 S키를 누르는데 중요한 게 한글이 먹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영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S를 누르면 마우스 바로 오른쪽 아래에 이런 식으로 빠른 도구 모음, 바로 가기 도구 모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입력하고, 그럼 명령어가 바로 실행되겠죠. 누르고 입력하고, 그리고 아이콘으로 바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관련된 기능들도 드랍다운 메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출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관련된 기능도 이렇게 좀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또 이것도 되게 쓰면 편해요. 자, 그러면 S키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도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방금 전에 저희가 들어갔던 사용자 저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반에 이걸로 세팅을 많이 왔다 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세팅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뭐 6개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드랍다운 메뉴를 열면 각 테마별로, 예를 들어 피처 한번 선택해 보면 피처에 있는 모든 아이콘이 여기 다 있죠. 자, 그럼 그 중에 요거 넣어볼까요? 구배주기. 얘를 왼쪽 마우스로 잡아서 드래그해서 저 여기 탑재 있듯이 여기다가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드래그해서 빼면 빠지고. 그리고 요게 기존에 이제 2D 오토캐드나 이런 거 오래 쓰신 분들은 가로나 세로로 긴 그 바가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 그렇게 쓰고 싶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횡과 열로. 근데 직접 써보면 정사각형 형태로 하시는 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쓰기가 좀 편합니다. 자, 입력한 거를 빼고 싶으면 똑같아요. 넣고 드래그해서 비나면으로 던져서 놓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스케치 자주 가는 아이콘들을 여기다 탑재해서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정도면 단축키로 하든 뭐 아이콘으로 하든 제스처도 같이 섞어 쓰든, 근데 이렇게 고생 했는데 이 값하고, 자, ESC로 나올게요. 저희가 옵션에서 은근히 들어가면서 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이면 여기 손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PC거나 컴퓨터 포맷하거나 웍스를 밀었어요. 설치를 지웠어. 다시 깔았어. 이게 세팅이 다 날아가겠죠. 그럼 내가 힘들게 세팅해 놓은 값을 다시 금방 복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들 치면은 AGP 파일 단축키 세팅해 놓은 거랑 CUI 파일, 환경 변수 파일, 그런 것들을 그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서 굉장히 쉽게 내가 쓰던 사용자화로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나가셔서 요 집 모양 가시면 여기에 설정 복사 마법사 있어요. 자, 그러면 설정 복사 마법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자, 저희가 세팅했던 옵션, 도구 모음 레이아웃, 제스처, 단축키 이런 것들, 이거를 전부 다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 가시면 지금 보면 제 거 폴더 봐보세요. 이상하게 2013부터 2020까지 다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저희가 공용 파일 얘기를 했죠. 공용 파일을 쓰는 또 하나 이유, 다운 저장이 안 됩니다. 3D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엑셀을 예를 치면 엑셀 2020을 2017이나 아래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죠. 통합 시트 같이. 오토캐드 아직도 착하게 하이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죠. 근데 3D캐드는 안 돼요. 옥스만 안 되냐?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건 좀 너무 까면 안 되나? 그 3사 회사, 카티아나 다른 것들이 하위 버전에 있는 파일을 상위 버전에서 불러들여서 업그레이드로 그 버전을 올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상위 버전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 못 열어요. 2020 파일을 2019에서 못 열어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버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세팅값 파일들도 전부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솔직히 이건 좀 오바긴 한데, 회사에서 만약에 2020을 써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나냐? 업체가 2019를 써. 근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만든 2020을 데이터를 받아서 2019라는 외주업체나 타 부서에서 히스토리를 건드려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근데 만약에 처음에 하는 그 설계 데이터를 만드는 데가 19를 쓰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가 20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최신 버전 쓰면 좋죠. 근데 가끔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데도 있어요. 법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보통 현재 버전에서 3단계 아래 이상까지 다운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또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라 그러면 웃기네. 내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협력해야 되는 업체끼리 히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수정 편집을 이어야 되는 길이 버전을 맞추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타 3D CAD도 거의 이런 시스템은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하이 버전 3D 있나요? 우리는 2020인데? 이직하면 어떡할 거예요? 혼자 나와서 일하고. 아래 버전 3D들이 은근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유지보수를 못하고 솔리드웍스가 아직 조금 착한 게, 많이 착한 건가? 연구 라이센스 정책이에요. 요번 1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럼 지금 요번 달에 샀어.
그럼 내년에 요번 달에 딱 지나면 못 쓰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산 버전과 1년 뒤에 유지보수가 끝나는 버전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직 정체상 사용권이 영구 라이센스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이제 못 하거나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 버전 쓰는 데들이 생기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 업체에서 1018로 해주세요, 19로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나 템플릿들을. 이해되시죠? 요거는 NX로 치면은 NX 이제 11.0, 12.0 이제 이런 관계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저장을 할 때 TV 날짜를 쓰고 뒤에 버전을 써서 하시면 좀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세팅 파일, SLD 오리진이라는 파일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놨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참 신경 쓸 거 많죠. 혹시 그런 기능이 나오지 않나요? 다운그레이드나 통합되는 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 오래 있던 그걸로 봐선. 자, 그러면 이제 마침을 하면, 저장을 하고 마침을 하면 이게 저장이 되겠죠. 자, 하나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가끔 뭐 내부의 레지스트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팅 값이 밖으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부에 굉장히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V3라든지 안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의 어떤 레지스트리나 이런 걸 건드리는 거나 가져가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그걸 막아요. 좀 짜증나실 거야. 그때는 그거를 좀 풀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세팅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써야 돼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자, 보통은 날짜, 만든 날짜 달고 뒤에 버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럼 이렇게 만든 파일을 다른 PC에 가져가거나 본인 PC 새로 세팅할 때 그냥 쉬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웍스 버전을 얘가 인식을 하고 다음 누르면 거기 덮어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사용자에 덮어 있냐. 이래서 실제로 웍스를 주 CAD로 쓰는 회사들 가면 다른 자리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죠. 이 부장님 자리가 볼 때도 있고 송과장 자리 가서 볼 때도 있고. 근데 꼭 그분이 만든 세팅 값을 내가 일부러 바꾸던가 그거를 건드려 가면서 아니면 똑같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각 자기 뭐 이대리 거, 송과장 거 이런 식으로 세팅 값들을 보통 그냥 논다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다음 해서 내 인터페이스로 잠깐 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거 아시면 아이콘, 단축키, 제스처 본인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가끔 한 100번에 한 번 쓰려나? 아주 가끔. 명령어 이름은 알고 있는데 단축키로 하기도 귀찮고 그런 경우는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위쪽에 오른쪽 위에 가시면 요 부분 있죠. 이거 여시면 뭐 되게 별거 많은데 자, 명령밖에 거의 안 써요. 명령 선택하고 특히 나중에 정답지를 제가 보는 거,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 거지 잘. 근데 처음 보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아이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 테마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거나 자주 쓰지 않은 명령어를 바로 다이렉트 쓸 때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명령어로 바꿔놓고 도스 요 모양으로 여기다 그냥 돌만 쳐보세요. 한글로 하고 엔터 바로 누르면 돌이 들어간 모든 명령을 찾아줘요. 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도출 컷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바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아니면 입력하신 다음에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키보드 보시면 저희 화면 90도씩 꺾었던 거 명령어에 돌하고 요거 있죠.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 눌러도 되고. 자, 근데 처음 명령어다 만약 그러면 위치를 어디 있고 어디 소속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도출 공면을 찾아가 볼까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 옆에 보면 눈뜨고 있죠. 그래서 얘를 살짝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얘가 친절하게 찾아줘요. 나 여기 있다라고.
지금 저 화면에서는 잠깐 안 보이는데 빨간 화살표로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명령어가 없는 경우는 드랍다운 메뉴를 열어서 찾아줘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쓰는 도구가 어디 테마에 들어가 있는지 좀 알고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도구 사용자하고 편히 쓰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자,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요면 있죠. 요면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스 덩어리 먼저 만들고 이제 컷을 만들 차례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도냐면 바깥의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정확히 1mm 두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만약에 스케치 요소라고 치면 오프셋을 2mm 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소, 스케치의 요소 오프셋이라는 거, 요거 선택하시고 일단은 2mm를 주고요. 치수를 요 모서리를 하나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미리 보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2mm 오프셋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넣을 거고 스케치가 다 이어져야 되죠. 이 바깥에 모서리 전부 다. 자, 이럴 경우엔 자, 요거를 선택해서 대키로 지우고요. 얘 누르십시오. 다 날린다고. 그럴 땐 또 면 속성을 쓰시면 편해요. 저희가 필렛 넣을 때 모서리 노가다하기가 싫어서 면 선택하면 인전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 요소 오프셋 하고 2mm 주고 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인데 마우스를 안쪽 방향으로 하게 하면 화살표가 노란색이 안쪽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이러면 안쪽으로 2mm 오프셋이 되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넣으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바깥쪽으로 2mm 이제 오프셋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2mm 오프셋이 되죠. 자, 요게 기하 구석 선 4개짜리 있는, 그래서 선 선택을 하면 요소 오프셋이라는 기하 구석입니다. 요게 그 마크고, 이거 외워야죠. 처음 보니까. 자, 이해되죠? 그러면 얘도 설계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여기 알값이 몇 알로 줄든 커지든 상관없이 이 벽 두께를 2t로 내가 유지하고 싶을 때 쓰겠죠. 왜? 얘가 엄마고 요 놈이 자식이죠. 이해되죠? 이거 참조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피처에 가서 돌출 컷 합니다. 그런 다음에 2mm 주고 엔터 2번 눌러서 안쪽으로 2mm 파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저만 할게요. 같은 공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스케치 잡고 들어가서 아까는 같은 평면상에 있는 요소를 땄죠. 다른 공간에 있는 이런 모서리도 가져와서 오프셋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치는 저희가 여기 잡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2mm 밖으로 이런 식으로 했죠. 2D에서 보면 이 선이나 이 뒤선이나 똑같죠. 얘들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썼던 다른 스케치도 이런 식으로 스케치 요소를 따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팠던 바닥면을 스케치로 다시 잡아주고요. 다음에 요 옆에다가 그 코너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사각형 선택해서 코너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다음에 선 선택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처럼 엇갈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2D로 치면 트림, 익스텐드, 자르기, 연장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요소 잘라내기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거의 요거 2개를 많이 써요. 이건 일단 그 체크박스를 하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선을 지나가면 이렇게 툭툭 잘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지우개처럼 자꾸 이렇게 지우면 선이 이렇게 다 잘려요. 쉽죠? 다음에 코너 선택을 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것도 2D 캐드랑 비슷한데 코너 방향을 4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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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코너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닫고 싶다. 여기를 잘라내고,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닫고 싶으면 이쪽 방향에서 선을 2개 잡고. 이거 몇 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이 코너를 지금 이렇게 닫을 거면 요소를 요선과 요선 선택하면은 이렇게 닫히죠. 이해되시죠? 한번 더 해볼까요? 아래쪽에 가서 요선과 요선, 그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서 클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많이 쓰이는 게 선이 교차하지 않아도 연장해서 코너를 닫아줘요. 그래서 지금 요선과 요선 연장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선 선택하고 요선 선택하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 이런 식으로 닫힐 거다 라고 클릭하면 연장해서 닫아줍니다. 선이 2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 조건 표시 가시면, 여기가 아니고 죄송해요. 요소 잘라내기 가시면 요소 늘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줄 수 있는 선이나 포인트가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 충분히 받아줄 수 있죠. 그러면 선 선택하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얘도 받아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자, 그러면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다 지워주십시오. 스케치가 아무것도 없게 이걸 적용을 해서 그릴게요. 원 선택을 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중심 마크가 뜨죠. 클릭해서 원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엔 원점과 일치하면서 원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방금 저희가 배웠던 요소 잘라내기 선택하고요. 지능형으로 하고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지나가면 툭툭 잘리겠죠. 잘라진 요 점은 당연히 일치를 해줘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지능형 치수로 중간에 요거 계속 가끔씩 안 쓰는데 써먹을까요? 선에 가까이 대고 오른쪽 마우스 여기에 자동 치수 삽입 한 다음에 얘는 9R 그리고 얘도 12R 이런 식으로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 정이 될 겁니다. 다음에 피처에 돌출 컷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 중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고 여기 열면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있어요. 저희 곡면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정 탭이 뜬다고 했죠. 그래서 바닥 쪽 면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값을 5mm 해주면 벌써 아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몇 mm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5mm 두께만 남고 싹 파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인. 이것도 또 뻔한 얘기인데 이거 왜 쓸까요? 여기가 늘어나든 말든 그 아래쪽에 있는 두께 OT는 동일하니까 설계 의도를 심은 거죠. 얘도.